못 보신 분들 계시니까. 저는 손님 약속이 있어서 나가보겠습니다. 아, 예, 일 보셔도 됩니다. 예, 예. 예, 한 분만 감사합니다. 예, 한 분만 계셔도 혹은 아무도 안 계셔도 요거 촬영을 해가지고 제가 못 보신 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소개를 계속 드리도록 할게요. 어, 그 MPL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저희가 작년에 요게 작년에 저희가 근저당권을 매입을 해뒀던 물건입니다. 해뒀던 물건. 자, 이거를 얼마입니까? 지금 5월 30일에 3억 8,700에 이거 안 보이 좀 작나요? 좀 크게 할게요. 자, 요거를 3억 8,700에 며칠 전에 낙찰이 되어서 갔거든요. 이거 3억 500에 가져왔어요. 제가 계약서를 보여드릴까요? 요거는 저희가 라이센스가 없을 때 저희가 다른 이제 대부법인하고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라이센스를 작년 8월에 취득했어요. 그전에는 다른 대부법인하고 저희가 협업을 해가지고 계약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대부법인이 상당히 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줬는데 뭐 어찌됐건 근데 이제 저희가 직접 안 하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걸 3억 5백에 가져갔는데 제 생각이에요. 3억 5백에 이 물건을 이제 가져오게 됐는데 요거 자 가져왔을 때 농협자산관리회사 또는 뭐 금융권일 수도 있고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이 금융권이 저희한테 대부법인한테 채권을 매각할 때 그 계약서가 있거든요. 계약서가 있는데 그 계약서를 안 보여주더라고요. 요거는 뭐냐면 대부법인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자가 있으면 매수자 매칭을 할 때 그 매수자하고 계약하는 계약서예요. 이 계약을 하기 전에 자, 요 컨설팅 약정서를 하기 전에 근저당권을 금융권이든 AMC든 농협자산관리회사든 대부법인으로 가져오는 계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게 금액이 저희 3억 5백이 가져왔는데 언젠가부터 안 보여주더라고. 요 제가 바빠서 못 보여준 경우도 있고 또 계약을 안 하고 먼저 예를 들어서 이 농협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에 자 여기 농협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에서 MPL 대부법인 저희가 이제 대부법인이잖아요. 거기에 계약 체결을 한 내용을 보여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매수자가 있을 때 저거 내가 3억에 근저당권 매입하면 나 MPL로 저거 유입 투자할게. 여러분들이 소비자한테 의뢰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이거는 계약증서가 아닙니다. 요거는 MPL 회사하고 MPL 회사 여러분들이 중개업소 매수대리라는 중개업소라고 치면 여러분들한테 의뢰한 그 근저당권을 매입해줘 하는 A라는 매수자. 그죠? 자, 요거는 MPL 대부법인하고 이 매수자 간의 컨설팅 약정한 이 계약서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MPL 회사에서 근저당권을 가져올 때 이 가져오는 이 근저당권이 당신 A 거예요 라고 하는 요 계약서가 지금 보시는 컨설팅 약정서거든요. 자, 이 계약서도 필요하지만 자, MPL 대부법인에서 아까 농협자산관리회사일 수도 있고 AMC일 수도 있고 금융권일 수도 있겠죠. 그 근저당권을 가져오는 계약 체결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요 금융권에서 근저당권을 대부법인이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 근저당권은 당신 거예요. 매수자 거. 여러분들이 매수자 매칭을 해서 근저당권을 매입을 해서 뭐 유입 투자를 하든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요렇게 계약 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컨설팅 약정서는 이 대부법인하고 AC 이렇게 계약 체결을 하는 겁니다. 계약서는 이 MPL 대부법인에서 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중개업소에서 따로 준비하실 거는 없고요. 자, 그런데 제가 작년 8월에 5월 달에 이제 심사가 들어가서 8월 달에 대부법인이 아직 금감위에 등록이 된 대부법인으로 이제 등록증이 나왔는데 3개월 만에 나왔어요. 자, 요 금융권하고 MPL 대부법인이 계약 체결을 얼마 했는지 이 계약서를 나도 알아야 되고 중개하는 우리도 그 다음에 매수자도 알아야 되겠죠.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왜? 얼마에 가져왔는지를 오픈을 해야 매수자가 신뢰를 하고 정확하게 진행이 되면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MPL 대부법인이 지금 이 회사가 제가 뭐 건너 아는 사람이기도 했는데 직접 아는 사람은 아니고 처음에는 신뢰 있게 하더니만 이 대부회사가 중개업을
하고 뭐 이사하더라고 뭐 여러 사람이 좀 늘어나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면서부터 이 계약서를 안 보여주기 시작해요. 계약서 제가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거는 농협 자산관리회사에서 가져온 이거 지금 보이시나요? 일단 요거 공유 화면을 좀 중지를 할게요. 하고 그래야 화면이 크게 보이실 것 같으니까. 요게 지금 채권 양수도 계약서라 해가지고 보이시죠? 이게 지금 농협자산관리회사에서 저희 걸로 양수인 양도인 이게 계약서거든요. 이게 뭐냐면 금융권에서 AMC 뭐 지금 같은 경우 농협자산관리회사는 AMC잖아요. 보통 농협에 있는 채권을 관리를 하는 곳인데 거기서 우리가 건저당 거를 가져온 거를 갖다가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아래 보면 계약 내용이라든지 얼마 금액도 다 나오거든요. 잠깐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여기 금액 나오는 거 보이시죠? 금액. 예. 네, 뭐 1억이다. 얼마의 채권을 매입을 한다, 매각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서를 오픈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매수자 매칭을 해가지고 건전한 거를 얼마에 매입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신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걸 안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실제 많은 대부법인들이 이거를 안 보여줍니다. 안 보여주고 자기네들이 백마진을 가져가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제가 좀 보여서 그래서 제가 사실 대부분 내부에 거래 안 해요 지금은.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지금 이 아까 채권을 얼마에 가져왔는지 자 다시 금융권 혹은 대형 아까 AMC 농협자산관리회사 그 다음에 NPL 대부법인 자 글자가 좀 안 이뻐도 양해를 부탁.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 매수 대리를 하시는 중개업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소비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특정 물건의 건저당권을 매입해서 NPL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는 의뢰가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우선 물어보면 되겠죠. 직접 물어봐도 상관은 없어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융권에. 근데 되도록이면 저희한테 물어보는 게 더 좋아요. 한 번에 물어보고 여기서 전화하고 제가 또 전화하게 될 거니까 이 금융권인은 전화가 많이 갈수록 그 물건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방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고 건저당권 줄라 했는데 주지 말까 이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저희한테 물어봤을 땐 저희가 금융권에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이 예를 들어서 얼마에 줄 수 있냐 3억에 줄 수 있냐 나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여기 협상을 좀 어느 정도 해야 돼. 어느 정도 금액이면 근저당권을 매입해서 진행 당신이 하실 겁니까? 그리 얘기를 들어보고 여기는 만약에 2억 7천 정도면 내가 근저당권을 매입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하면 자 저는 여기 물어볼 겁니다. 본인이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먼저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금융권이 얼마에 가져갈래요 당신 얼마에 가져갈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뭐 2억 7천에 되겠습니까?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얼마에 됩니까? 한 3억까지는 돼야 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주면 저희가 전달을 해서 여기 소장님들한테 3억까지밖에 안 된답니다. 최저금액. 그러면 거기서 협상이 되든지 결렬이 되든지 아니면 여기서 마지막에 조율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3억 할라 했는데 저희가 또 얘기를 해서 뭐 한 2억 8천까지는 된다. 요렇게 나중에 답이 오기도 해요. 그러면 저희가 전달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서로 2억 8천에 협의하기로 됐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저희가 10%를 먼저 비용을 줄 때가 있습니다. 2억 8천이면 2,800을 저희가 먼저 금융권에 줘요. 왜냐하면 딴 사람이 인터셉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계약서를 쓰기 전이에요. 먼저. 우리 뭐 계약금 먼저 넣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저희가 먼저 넣어버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 A라는 사람이 확실히 안 하는데 우리가 계약금 먼저 줘버리면 우리가 안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계약이 10%하고 뭐 근저당권 이전비하고 이런 비용을 먼저 받아가지고 그리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어찌됐건 간에 이 사람하고 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금융권하고 NPL 대부회사하고 한 계약서 자체를 지금 계약금을 먼저 보내고 나서 추후에 계약서를 쓰더라도 요 대부회사는 요렇게 다 오픈해 줘야 됩니다. 왜? A라는 사람이 먼저 의뢰가 왔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얼마에 가져왔는지 아까 채권 양수도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계약서 보여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시 진행이 되기도 하고 여기
그 NPL 대부법인하고 A라는 사람이 컨설팅 약정서 뒤에 보이는 거 이거 보이시죠? 요거를 약정서를 쓰고 이 사기로 했다 확정이 되면 구두로 그 전에 얼마 주기로 받기로 서로 협의가 봤던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10%를 주고 계약서를 쓰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 서로 협의가 됐어요. 2억 8천에 다 뭐 금융권이 저하고 협의가 되고 중개업소에 제가 다 알려드리고 우리 매수 대리업을 하시는 소장님들은 또 A라는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다 했어. 2억 8천에 콜. 그런데 지금 이거 10%가 나한테 입금 대부법인의 채권 양수 이 뭡니까 컨설팅 약정서 안 쓰고 아직 돈이 입금이 안 됐잖아요. 구두로 얘기하다 됐는데 여기 약정서 다 쓰고 이제 돈 보내려고 하니까 금융권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2억 8천은 좀 그래. 계약서 안 썼잖아요. 10% 보내기 전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말 바뀔까봐 제가 10%를 넣어버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일 리스크가 또 생기는 거지. 이 A라는 사람이 또 안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동시에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데, 마지막에 이 금융권 농협자산관리회사든 뭐 수협이든 농협이든 여기서 2억 8천까지 구두로 협의 다 해놔놓고 10%안 넣으니까 이제 넣고 계약하려니까 3억은 받아야 되겠어. 위에 우리 그 지점장님이 안 된다 그러네.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보자 그러네. 이리 돼버린 거예요. 요 제가 문의를 하고 소장님이 문의를 했을 수도 있고 제3자 저희 영상을 본 사람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이 금융권에 그 사이에 전화를 했네. 그러니까 경쟁 붙여도 되겠는데 굳이 요 회사에 안 주고 이제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캔슬이 난 경우 저희가 최근에 3개가 캔슬이 났어요. 요것을 틀어가지고 이게 NPL이 뭔지를 알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밑에 보면은 뭐 퍼스트 어쩌고 저쩌고 유동화해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 써져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경매지에 보면 써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회사에 전화를 합니다. 채권자가 누군지 나오니까 전화해가지고 그 담당자 누굽니까? 채권 담당하시는 거 경매 담당하시는 분 바꿔주세요 해가지고 물어본다고요. 그 물건에 대해서.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물어봤을 뿐인데 자꾸 이 금융권 채권 담당자는 착각을 하는 거지. 2억 8천 주면 그 이상에 들어올 것 같기도 한데 주지 말까? 아니면 더 비싸게 주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다려볼까? 일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루트를 통해서 아까 정리를 하자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권, 그 다음에 저희 NPL 대부회사, 그 다음에 우리 소장님, 그 다음에 여기 A라는 개인. 자,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렇게 커뮤니티를 할 거고 요렇게 커뮤니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렇게 커뮤니티를 합니다. 근저당권 하나 매입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가장 끊어지기 쉬운 것은 여기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말이 바뀌기도 합니다. 실제 소비자들도 바뀌기도 해요. 얘기 다 해놔놓고 일사천리로 뭔가 진행되면 이상해.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자, 어쨌든 그 아까 제가 요거 다시 정리를 좀 할게요. 3억 8,700 요거를 3억 500에 가져왔어요. 계약서 보면 요 약정 금액 보이시나요? 3억 500 3억 500 그 다음에 입찰 금액은 4억 3천이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근저당권을 매입해서 3억 500에 매입은 했지만 입찰은 4억 3천에 들어가겠다 하고 NPL 회사하고 약정을 한 거예요. 지금은 저희는 A 소비자 입장에서 컨설팅 약정서를 쓴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반환 금액 4억 3천에서 3억 500 이 차액만큼 1억 2,500은 다시 돌려받겠다라고 계약서를 쓴 겁니다. 자, 근데 처음에 들어간 비용이 채권 매입 약정금의 10%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3,050만 원. 지금은 20%를 아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전의 기준으로. 자,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 입찰 보증금은 뭐냐면 당시에 입찰을 하는 금액입니다. 경매 입찰 금액. 요 10% 이거를 써놓은 거고, 이거는 그때 당시 저희가 작년에 있기 때문에 취하된 상황에서 이전에 금액 그대로 써놓은 거라서 약정을 그리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가 이게 원 수수료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수수료 본인 수수료 3% 하고 근저당 이전비하고 대출 비용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쓰더라고. 이렇게 이제 쓴 겁니다. 그래서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가 들어갔던 비용은 이 근저당 거를 얼마에 실제 매입하게 되느냐 하면 3억 500 하고요.
그죠? 그리고 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근저당 이전비하고 그 다음에 질권 대출에 대한 이자 뭐 그런 비용이 2,100만 원. 그죠? 2,100만 원. 요렇게 들어가서 3억 2,600만 원의 실제 근저당을 매입하는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아시겠죠? 요 수수료 유류나 요런 건 저희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텐데 어찌됐든 자 그러면 3억 2,600에 실제 매입을 한 거고 내 돈이 얼마가 들어간 거냐면 요 돈 다 합해보면 나오죠. 7천, 3천, 5천 7천만 원 조금 더 묶여 있었죠. 그죠? 작년 이게 4월이가 5월이가 4월이었던 것 같네요. 그때 취하된 거기 때문에 1년 뒤에 나온 거거든요. 이거는 뭐 취하된 물건을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저희는 물건이 괜찮아서 아예 뭐 매각 공고되기 전부터 아예 사놓은 케이스인데 어찌됐든 자 요렇게 해서 7천만 원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머지 근저당권을 요 대부회사가 매입할 때 나머지 비용은 본인들이 대출을 내는 거예요. 대부회사가 대출을 냅니다. 80% 정도까지는 10%는 자기가 충당해요. 아까 보면 우리가 여기 보면 근저당권 매입하는 10%를 우리가 납부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나머지 90%는 대부회사가 NPL 대부법인이 알아서 질권 대출을 하든 어찌됐든 그렇게 충당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근저당권을 가져와서 이제 이건 우리께 되는 거지. 매수자, 소비자께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까 약정서를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죠? 요게 당신 거예요 하는 이 약정서입니다. 자 그렇게 7천만 원에 매입을 해가지고 거의 1년이 지난 시점에 우리가 4억 3천에 원래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이 물건. 감정이 4억 3,900이고 실제 쓸 수 있는 금액이 4억 3천 이상은 쓸 수 있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3억 8,700에 낙찰이 됐는데 저희가 4억 3천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요거는 배당으로 선회를 하자. 우리가 안아가지고 3억 500, 3억 한 2,600에 사게 되는 셈인데 우리가 4억 3천에 그냥 되팔아도 되는데 여기가 좀 땅이 괜찮거든요. 4억 3천에 되팔아서 하도 되지만 뭐 취득세 내고 또 파는데 시간 걸리고 그냥 배당 수익으로 가자.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 썼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3억 2천 정도 들어갔잖아요. 3억 2천에 썼어요. 입찰을 했습니다. 방어 입찰이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물건이 3억 700까지 떨어졌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2차에서 아무도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제가 방어 입찰로 아무도 안 들어오면 나는 3억 2천에 낙찰 받지 뭐 해서 우리는 3억 2천에 들어간 거고 그거보다 높게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남은 금액만큼 되돌려 받으니까 우리 이익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배당 투자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억 700에 들어갔지만 우리는 3억 2천하고 1등이 3억 8,700 그 다음에 2등이 3억 8,600 요로 됐더라고. 예. 요렇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3억 2,600에서 3억 8,700을 빼면 6,100만 원이라는 순수익이 남는 거죠. 그러면 작년 4월 달에 근저당권 매입할 때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 한 7천만 원 정도, 7,100만 원 정도 들어갔나요? 7,100, 200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게 묶여 있긴 했지만 다 돌려받고 요 10%도 배당할 때 다 돌려받습니다. 근저당권 매입을 위해서 우리가 이행보증금으로 10%를 걸어 놓은 거고 나머지 90%는 NPL 대부법인이 충당을 해서 근저당권을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채권자 농협조합 자산관리회사로 되어 있지만 등기 때 보면 다른 회사로 실제 오늘 날짜 등기 때 보면 대부법인 회사로 그 근저당권 이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6,100만 원의 순수익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매수자분들이 여러분들이 매칭을 할 때는 물건이 만약에 뭐 많이 떨어진 게 있다. 예를 들어 실제 진행 중인 물건 근저당권 협의된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물건이 지금은 금융권하고 얘기된 게 9억 3천이거든요. 금액 좀 큰 건데 일단 뭐 예시를 하나 들게요. 9억 3천인데 지금 8억 3,600까지 들어갔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보통 2차에서 3차 사이로 근저당권 매입을 서로 협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9억 3천으로 아마 9억까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9억의 근저당권을 가져가라.
농협자산관리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걸 9억에 우리가 매입을 하잖아요. 이게 왜 이익인지 매수자분들한테 설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9억에 매입을 하면 9억 뭐 한 3, 4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근저당권 이전비하고 여러분들의 수수료도 나갈 것이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채권 재고액이 얼마냐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NPL로 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이세요? 자 올해 1월 8월 기준으로 11억 1700 계산을 해보면 지금 22년 하고 배당 받는 시점까지 계산을 하면 거의 뭐 1년 7, 8개월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12억 가까이 될 것 같거든요. 12억. 이 연체율을 계산해 보면 나올 건데 12억이라고 가정합시다. 배당 받는 시점까지. 자, 지금은 1월 8일에 농협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에서 11억 1,700만 원 받을 돈이 있다. 원금 이자 포함해서 이렇게 지금 청구를 한 상황이고 배당을 받는 시점 지금 이 경매가 진행 중인 게 6월 13일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낙찰되고 배당되는데 한 8월 말쯤 될 거예요. 그러면 거의 뭐 1년 9개월 동안 이자를 더 더해야 됩니다. 그죠? 자, 청구한 날짜 기준으로. 왜냐면 이게 작년 1월이니까 한 8, 9월에 배당을 받는다 치면 12억 가까이 될 것 같아요. 대략 계산해 보면. 자, 이게 12억 정도 배당을 받는 금액이니까 우리가 입찰할 때 12억까지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근저당권을 가져온다 치면. 왜냐하면 12억 써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2억 써서 잔금 내면 법원에서 12억을 다시 채권자한테 돌려줄 거니까 이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매입한다 치면 NPL 대부법인이고 또 이 NPL 대부법인이 이 NPL 대부법인하고 계약한 여러분들한테 찾아온 이 매수자 A씨의 근저당권일 거기 때문에 그럼 12억을 다시 돌려받는다고요. 그죠? 그러면 나는 아까 9억에 아까 이걸 가져오고 12억에 쓸 수 있으니까 3억의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3억 기준으로 12억 기준으로서 대출도 받을 수가 있고 요거는 감정가가 얼마입니까? 볼게요. 17억이잖아요. 그럼 12억 기준으로 80% 대출 나옵니다. 사업자 하나만 집어넣으면 요즘 다 나와요. 아직까지는. 사업자는 그 DSR이나 그런 거 적용이 안 되거든요. 대출 받는 것도 요령입니다. 여러분들 그 금액이 주택은 이래도 저래도 안 되고요. 주택 빼고 주택은 뭐 가구수나 기대출이나 철저히 받는데 주택 빼고 상가, 공장, 토지 뭐 하여튼 주택 빼고는 전부 다 개인 사업자 있잖아요. 개인 사업자. 신용 등급은 뭐 그런 대로 괜찮고 기본 소득도 있는데 기대출이 많아. 그래서 대출 가액이 적어지거나 이러면 개인 사업자 하나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대출이 아직까지 먹히고 있거든요. 당장 오늘 대출을 내도 지금까지 해주더라고 이 금융권은. 뭐 오늘 사업자 내가지고 내일 모레 사업자 대출 신청하면 대출이 나옵니다. 웬만해서는 신용 좋고 소득이 될 때. 자 그러면은 아까 요게 12억에 아까 내가 입찰이 들어갑니다. 9억에 이제 요거를 잠깐만요. 9억에 근저당권을 매입해두고 근저당권 계약을 해두고 그럼 12억에 들어가면 감정가가 17억이 되니까 12억 기준으로 80% 대출이 나옵니다. 나와요. 자, 그죠? 12억에 80%면 80% 9억 6천이죠. 그죠? 근데 아까 내가 근저당권 얼마에 가져왔어요? 9억에 가져왔잖아요. 그럼 뭐 이래저래 가져올 때 3, 4천 들었다 치고 1, 2천이 남아. 그러니까 나중에 배당을 받아보면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 물건을 매입하게 된 셈이 되는 거예요. 아마 NPL의 구조를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요렇게 대출 레버리지를 극대화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면서 지금 9억 한 3, 4천, 4, 5천에 아까 저희가 9억에 가져오고 3, 4천이나 4, 5천은 근저당권 이전비, 근저당 이전비 그 다음에 이 대출이자 NPL 대부법인이 한 80%에서 90% 대출 받거든요. 질권 대출 이자 그 다음에 근저당 이전비 그 다음에 저희 수수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수료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 포함해서 9억 4천이라는 돈이 들어갔다 치면 만약에 아까 12억에 낙찰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10억까지 써서
그러니까 남은 차액만큼 12억에 바로 되팔더라도 이 물건은 양도세를 안 내게 되는 거죠. 그죠? 대출 레버리지 효과, 그 다음에 양도세.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소개를 해야 된다. 결론.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금액 대비 쓸 수 있는 금액. 자, 이게 청구액이 있을 거거든요. 청구액 기준으로 해서 청구액이 이제 청구한 날짜가 있을 텐데 그거 기준으로 해서 오늘 배당 시점까지 예상을 합니다. 대충 예상을 하시면 돼요. 지금은 6월이니까 이번 차순에 낙찰되면 한 9월 달에 배당이 된다 치면 요게 12개월하고 9개월이니까 20개월 정도 되네요. 그죠? 20개월 동안 이자를 연체 이자를 더합니다. 한 7.5% 정도 계산하면 돼요. 대략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계산하면 예를 들어서 12억 정도가 나왔다. 그렇게 계산하면 이 정도 기준으로 9억에 가져올 수 있는 근저당권이다 치면 갭이 있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 요 차이가 클수록 NPL 하기 좋은 물건이다. 매수자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가늠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까지 설명드리는데 이해 안 되시는 거 많죠? 왜냐하면 NPL도 조금 내가 이해도 어렵지만 매수자한테 뭐가 좋은지 NPL이 뭐가 좋은지를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제가 지금 예시를 든 실제 이거는 9억 3천에 금융권에서 사가라 제시를 한 물건입니다. 저희 매수자하고 지금 협상 중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이런 이익 부분을 제가 그대로 설명을 한 거예요. 처음이거든요. 항상 근저당권을 저희하고 거래를 했던 사람은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NPL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글램핑장, 캠핑장 그런 거 찾으시는 분인데 여기 한 몇 평 돼요. 한 3,000평 되는데 택지 개발돼 있고 바다가 보이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자기네들이 이번에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이번 회차에 들어갔을 때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NPL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사장님 10억 쓰실 거예요. 11억 쓰실 거예요. 자비는 10억 한 5천 정도 써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러지 마시고 10억 5천 쓰면 10억 6, 7천 누가 쓰면 사장님 폐찰이잖아요. 이런 방법이 있다. 양도세도 절감할 수 있고 사장님이 무조건 낙찰받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뭡니까?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지금 이게 11억 9,500인데 사장님 계산 보니까 한 12억 써가지고 무조건 낙찰받을 수 있게 내가 해드릴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 아까 여기 12억 정도 쓸 수 있는 물건이 됐잖아요. 제가 여기 계산을 해보니까 어디가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근저당권을 가져오면 한 12억을 써도 12억 그대로 돌려받겠어. 앞에 뭐 세제공과금이나 교부청구서나 뭐 재산세나 이런 거 빠지도 얼마 안 빠지니까. 그래서 12억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사장님 이러해서 근저당권을 만약에 매입을 하면 사장님이 요 돈 빌려준 은행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설명한 거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은행이 되는 겁니다. 은행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은행 참여 안 합니다. 근데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이 금융권, 지금은 이제 금융권의 채권을 담당하고 있는 AMC로 넘어가지만 은행과 똑같은 거니까 이 은행의 권한을 내가 9억에 사올 수가 있습니다. 9억 3천으로 제시했지만 9억까지 한번 깎아볼 의향이 있는데 사장님 그렇게 되면 한 9억 4, 5천에 사장님 요거 매입하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매입이에요. 네, 이래서 매입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죠.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원금하고 이자가 쌓이면 나중에 지금 이 사건이 누가 낙찰이 돼서 배당이 되고 누가 12억을 쓰든 13억을 쓰든 요거는 내가 근저당권을 가져만 오면 요 배당 금액을 12억까지는 법원에서 내가 돌려받습니다. 이 근저당권을 내가 가져오면. 그렇게 해서 가져올 권한을 내가 가지고 경매에 참여를 하면 어차피 내가 근저당권을 가져온 은행이니까 내가 12억에 그냥 낙찰을 받아버려도 12억을 다시 법원이 나한테 돌려줍니다. 왜? 내가 돈 받을 사람이니까. 돈 받을 사람의 권한을 사온 거니까. 은행이니까. 그렇게 하니까 한 번에 이해는 못 하더라고. 그래서 조목조목 풀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사장님 경비하고 실제 9억 4, 5천 들어가고 12억에 취득세하고 등기 찍힙니다. 그렇게 해서 사장님 12억에 아까 누구는 뭐 저거 얼마 쓸까 뭐 10억 쓸까 11억 쓸까 고민할 때 사람이 12억 쓰는 거예요. 앞차순보다 늦게 쓰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사장님 낙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 12억에 쓰고 나면 사장님이 계약금 10% 쓰고 나서 나머지는 대출을 사장님 받으셔야 된다. 받으셔야 되고
취득세는 사실 더 내게 된다. 사장님이 실제 10억에 낙찰이 된다라고 치면 10억에 대한 취득세만 내면 되지만 이건 12억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되는 손실분이 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12억에 사장이 무조건 쓸 수 있기 때문에 100% 거의 100% 낙찰이고요. 실제 가져온 금액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9억 4천 정도 4, 5천에 가져왔기 때문에 실제 사장님은 이 금액에 이 물건을 매입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게 이익입니까? 취득세 좀 더 내는 게 이익입니까? 사장님 10억에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거 써서 내서 그냥 헛고생하고 설령 10억에 낙찰된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싸지 않느냐? 무조건 이익이다. 그리고 사장님이 이거 매입해서 12억에 그냥 되팔아도 사장님 12억에 양도세 하나도 안 나온다. 그렇지 않냐? 그런 거 같은데 아리까리한 거라 설명을 들어보는데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서 지금 어느 정도 고민 중입니다. 대출 알아보고 있고요. 범인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게 요것도 계약을 하게 되면 9억이니까 9천만 원 정도의 매수자가 드는 비용입니다. 9천만 원이라는 10%는 들어갑니다. 이행보증금입니다. 나중에 배당할 때 다 되돌려 주겠지만 자 그리고 뭐 이래저래 뭐 비용이 뭐 한 4천이라고 칠게요. 대략 여기에는 저희 수수료 3%가 포함되어 있고요. 근저당 이전에 NPL 대부회사에서 10%만 줬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희가 90% 80% 요즘 80%밖에 안 되는데 80% 대출을 받습니다. 그럼 대출 이자가 7.5%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거 한 몇 개월치 대출 이자하고 그 다음에 근저당 이 9억이라는 근저당을 농협자산관리회사에서 저희 NPL 대부법인을 넘길 때 똑같이 취득세하고 이전비 그대로 나옵니다. 그 금액이 그 비용 포함하면 대략 한 4천 정도 나올 거예요 아마.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9,400 정도가 이제 매수자가 처음에 들어갈 초기 비용입니다. 초기 비용. 자 그렇게 해서 근저당권을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해두고 그 다음에 매수자 이 A씨가 입찰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여기 아까 10%까지 이행보증금 입찰보증금까지 포함이 된 금 이 업체는 그렇게 안 했나 말이야. 뭐 입찰보증금 포함 안 돼 있으면 포함 안 돼 있는 대로 그냥 자 9억 4천에 이제 들어가고 나머지는 자기 입찰보증금하고 마련해서 이제 본인 돈이 필요하겠죠. 대출이 12억 아까 들어가는 걸로 계산이 돼 있으니까 12억 들어가는 걸로 그러면은 아까 9억 6천 대출이 아까 나오잖아요. 80% 기준으로. 요것도 금융권에 미리 알아보셔야 돼요. 요거는 뭐냐면 내가 실제 12억에 들어가서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 나중에 낙찰되고 대출 가액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필요한 게 얼마입니까? 12억에서 2억 4천입니까? 아, 3억 4천이가? 2억 4천이네. 2억 4천. 자, 2억 4천이라는 돈하고 9,400은 본인이 필요한 돈입니다. 이 물건을 근저당권을 매입하고 매입해둔 뒤에 입찰해서 낙찰받고 잔금 내기까지 이 금액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수수료도 원래 입찰하는 금액이 0.9%인데 그 금액도 좀 포함이 되겠네요. 어찌됐든 이 금액 그리 따지면 한 3억 한 3억 4천 정도 되겠네요. 그죠? 요거를 내가 12억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그 12억에 들어가고 내가 기타 경비 수수료 포함하면 3억 한 중반대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입찰 근저당권을 가져오는 비용의 한 얼마일까요? 9, 4, 36 30% 혹은 입찰할 수 있는 금액의 20% 정도 보면 될까요? 12억에 들어가니까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어려우실 수가 있으니까 실제 입찰하는 금액의 20%에서 30% 정도가 25%에서 30% 정도가 내 비용이 있어야 근저당권 매입하고 입찰하고 낙찰받고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실제 이게 12억이면 25%에서 30%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정도 계산을 하시고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반적으로 경락을 그냥 받으면 한 9억이면 내 돈 얼마 안 들어가도 되죠. 예를 들어서 10억에 내가 이걸 낙찰할 걸로 계산을 했다 치면 10억 기준으로 80% 대출 받으면 나는 2억만 있으면 되죠. 그죠? 실제 그냥 경쟁 입찰하는 사람이 10억에 들어가겠다고 치면 자기 돈 2억만 있으면 돼. 근데 우리는 아까 3억하고 3억 넘게 필요했죠. 왜 그러냐면 근저당권 매입할 때 드는 10% 이행 보증금하고 그거는 돌려주지만 그 다음에 저희 수수료 여러분들의 수수료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돈은 더 들어가.
3억 4천이든 얼마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돌려받죠. 다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억에 가져오면 9억 4천에 내 돈이 들어갔지만 실제 대출은 9억, 아까 얼마입니까? 9억 6천입니까? 그러니까 실제 내가 다 리턴에서 돌려받기 때문에 내 돈은 결국 하나도 안 들어가지만 결국 근저당권을 가져오고 내가 그 다음에 입찰 들어가는 이 두 가지를 다 이행하려고 하니 3억 4천이라는 돈은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는 묶이게 된다. 이행보증금으로 묶이게 되고 법원에 들어가게 되고, 그죠? 그렇게 한 석 달 정도는 묶일 수 있는 돈이 발생한다는 것은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잃어버린 돈이 아니고 결국은 나중에 다 돌려받기 때문에 대출이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되면 다 내 돈이 이제 돌려받기 때문에 최초 들어간 돈은 그대로 다 있고 물건만 안 했고, 물론 뭐 9억 6천원 대출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에 따른 이자는 나오겠지만 레버리지로 활용을 하고 내 돈은 그대로 있게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난 때 보셨던 우리 김 소장님, 성신부동산 에이스 세종 소장님하고 도난 손 소장님하고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드렸는데 다시 설명드려도 어렵죠? 이해됩니까? 예, 예, 예. 성심 소장님 이해되세요? 조금 이해될 것 예, 이거는 제가 계속 사례를 들면서 계속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영상으로도 제가 교육 영상을 또 만들긴 할 건데 계속 설명을 듣고 계속 보셔야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NPL이 뭐가 이긴지 알아야 뭘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고, 이거는 금액이 큰 건데 소액 부분도 진행되는 것마다 제가 한 번씩 물어보는데 뭐 좀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좀 못 올리고 있는데 소액도 몇 건 한 게 있거든요. 프라이버시 때문에 물어보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궁금한 거는 없으십니까? 네, 없어요? 궁금한 사항 하나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편하게. 네, 아까 그 12억 원의 이제 경매 낙찰을 받을 예정인데, 네, 아까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2억 4천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네. 결국 내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내 돈 그냥 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법원에서 혹시 예, 이 배당금에 대해서 상계 처리는 안 해줍니까? 이게 네, 사후정산부로 들어가면 상계 처리가 되는데 배당을 내가 받잖아요. NPL 네, 대부법인이 받아요. 근데 입찰 들어가는 사람은 A씨가 들어가죠. 네네, 이해됩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계 처리가 안 되죠. 아, 다른 NPL 사람이, 대부법인이 낙찰을 받으면 상계 처리가 되는데 네네, 지금 A씨가 입찰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저당권 매입은 대부 업체에서 근저당권을 사놓은 거고 네네. 사놓은 거긴 하지만 그 근저당권이 A씨 거예요라고 해서 약정을 한 거잖아요. 약정서를 써놓고 네네. 대신에 근저당권은 대부법인이 갖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근데 입찰 들어가는 거는 A씨예요. 그렇기 때문에 A씨 상계 처리가 안 되죠. 낙찰을 받는 주체하고 배당을 받는 주체가 다른 거죠. 네, 이해되십니까? 이해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NPL 대부법인 통장으로 배당금이 다 들어옵니다. 그걸 저희가 A씨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 배당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기 때문에 A씨가 필요하다면 질권 설정도 하고요. 최초 질정 설건은 저희가 80% 대출을 받은 질권 대출을 받은 캐피탈이든 저축은행이 이 근저당권에 대해서 질권 설정이 돼 있을 거고요. 그 뒤에 A씨가 2순위로 질권 설정을 필요하면 저희가 해드리거든요. 그래야 본인 돈이 안 떼니까 우리가 돈 들고 튀어버리면 어떡해요. 그죠? 그래서 A씨가 안심할 수 있도록 근질권 설정을 요 근저당 그래서 근질권 설정을 해서 이 A씨하고 우리 대부법인하고 배당을 받으러 갈 때 법원에 같이 갑니다. 금액을 전액을 다 설정하지는 못하겠지만 설정할 수 있는 금액만큼 설정을 해두면 같이 법원에 배당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배당 받을 금액 일정 부분 받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다 돌려드리는 거죠. 어차피 법원에서 만나서 바로 주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면 돼요. 어떤 곳은 이렇게 해요. 다 계산해가지고 한 일주일 뒤에 뭐 다 돌려준다. 이렇게도 많이 하거든요.
이 그 질권 설정도 안 하고 그러면은 좀 불안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보세요. 그래서 상계 처리는 A씨가 입찰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유입 투자거든요. 유입 투자를 제가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이거 배당은 법원에서 NPL 대부 법인이 받는다.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돌려드려야 된다. 행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NPL을 자꾸 설명드리는 이유가 한 명만 진행이 이게 돼 보잖아요. 그 사람이 계속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를 좋아하니까 자기가 결국 이 국들이고 다 대출 나한테 다 되돌려받고 내 돈이 그대로 있고 이 물건은 대출은 많이 받긴 했지만 이 물건은 그대로 내게 돼 있네. 그리고 내가 꼭 필요했던 물건을 원하는 가격에 받은 상태잖아요. 원하는 가격보다 싸게 받았지. 그러니까 좋은 거라 자기가 좋은 거라 하니까 비슷한 물건 또 투자 물건을 또 그냥 알아서 찾습니다. 저는 소개 안 해주는데 바빠서 계속 소개해 달라고 해요. NPL 적용할 수 있는 물건을 한 번 해보면 그냥 믿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NPL을 꼭 이렇게 큰 금액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예시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작은 물건도 원금하고 이자가 좀 쌓여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원금에서 이자 얼마 안 쌓인 거는 NPL로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자가 좀 쌓여 있는 것들은 근저당권을 낮게 팔 수 있는 여건만 되면 가져와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예 뭐 NPL 금융권에 물어봐 가지고 그 내가 매입할 예상 금액하고 9억이다 치면 실제로 그 원금하고 이자 쌓여 있는 금액이 큰 것만 쭉 나열을 해가 놓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우리 그 지금 멤버십 우리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다 올려놨더니만 다른 대부업체들이 다 가져가대요. 그런 거 하나조차도 조사하기가 귀찮은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물건이 좋은지도 잘 모르니까 저희 같은 경우 NPL 라이센스도 있지만 저희가 우리 지역에 오랫동안 중개도 하다 보니까 저 녀석이 좋은지 안 좋은지 매입하면 팔릴지 안 팔릴지 뻔히 아니까 우리가 추천할 물건을 그대로 다른 대부법인이 따라서 매입을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나열도 해봤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 소장님들께서도 실제 원금하고 이자 쌓인 것들 대충 보면은 알거든요. 아니면 물어봐도 돼요. 원금이 얼마냐 물어봐도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자가 좀 쌓였다. 예전부터 경매가 뭐 언제부터 연체된 기간이 지금부터 길다. 경매 넣은 시점으로부터 지금이 좀 길어졌다. 최소한 1년, 1년 반 이상 됐다.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뭐 원금 또는 원금 이하에서 협의를 한다. 이 사람들도 지금 현재 9억에 팔면 손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0억 정도가 대출인 듯한데 대략적인 금액을 원금 계산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채권 최고액이 보통 120% 혹은 뭐 130% 보통 140, 150 요 둘 중에 요 중에 하나거든요. 거의 이게 대부분이고 이금융권은 요리 가기도 하거든요. 나눠보면 돼. 나누기 몇 프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 최고액이 12억 7,400이잖아요. 12억 7,400만원 나누기 120%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120% 나누기 120%입니다. 그러면 10억 6천 정확하게 안 떨어져. 자 그럼 다시 12억 7,400을 나누기 130%를 해볼게요. 그러면 9억 8천으로 딱 떨어지거든요. 130%를 제가 나눠보니까 그죠? 그럼 130%일 확률이 크죠. 이해됩니까? 채권 재고액을 130% 설정을 해놨다. 요거 계산해보면 또 맞아 떨어질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맞아 떨어지는 금액이 채권 재고액이에요. 그러면 나누기 지금 근저당 설정된 채권 재고액 제가 원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채권 재고액 나누기 120% 또는 130% 또는 140% 이렇게 넣어보시라는 거예요. 맞아 떨어지면 지금 이게 9억 8천으로 맞아 떨어졌거든요. 130% 하니까 그럼 9억 8천만 원일 가능성이 거의 맞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9억 8천인데 11억 1,700이라는 원금하고 이자가 쌓였죠. 이게 작년 1월 기준이니까. 근데 지금 진행되는 거 보아하니 올해 9월이나 뭐 그쯤에 배당이 되겠다 하면 또 연체이자 대략 한 7.5% 정도 곱해서 계산해보면 뭐 계산해보니까 한 12억 가까이 되더라.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9억에 주면 괜찮겠다.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매수자가 얼마에 받을지 모르겠다면 원금이 9억 8천인데
원금선에서 혹은 뭐 솔직히 원금선에 가져와서 12억 쓸 수 있어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매수자가 이 금액을 얼마에 근저당권을 가져오면 나한테 이익이 돼요 하면, 요거 등기부를 보니까 원금이 9억 8천 정도인데 본인이 원금까지 손실을 보면서 줄지는 모르겠다. 한번 협상을 해보자. 그래서 원금 정도까지만 줘도 쓸 수 있는 금액이 계산을 해보니까 12억 정도 되니까 이 정도 갭이 있으면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렇게 해가지고 운을 띄워놓고 내가 얼마에 줄 건지 협상해 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9억 3천을 얘기 안 해? 나쁘지 않죠. 근데 우리는 매수자를 위해서 최대한 한번 좀 더 깎아보면 좋죠. 대부분의 대부회사는요, 그 우리 중개하시는 분도 그래요. 더 안 깎습니다. 왜냐하면 그 뭐 서로 그냥 해피하게 그냥 진행이 되면 좋으니까. 근데 저는 한 번 더 얘기해요. 우리 매수자분이 조금 더 한 9억 정도 얘기를 하던데 좀 어찌 안 됩니까? 그러면서 파토가 나기도 합니다. 실제. 그래도 한 번은 노력해 줄 필요는 있겠죠, 그죠? 뭐 어쨌든 그러면은 뭐 내가 절충 안 하고 9억 3천에 미리 답을 얻었다 하면 요 매수자분한테 9억 3천 준다는데 괜찮겠는데요? 실제 12억에 쓰면 2억 7천의 갭도 생기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양도 차익도 없고 대출이 12억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9억 6천 나오니까 사람 나중에 돌려받으면 돈도 얼마 뭐 거의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요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렇게 해서 NPL에 대해서 이제 실제 내가 진행하는 가격하고 그 실제 내가 쓸 수 있는 가격, 연체된 원금하고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고 어느 정도에 가져오면 그래도 매수자한테 좀 PR을 할 수 있는 물건이 되겠다를 한번 물건을 보시면서 가늠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연습을. 경매 진행되는 물건 보면 얼마 많이 떨어진 물건 위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게 11억 9천 500만 원 딱 요 정도에 들어가 있으면 금융권이 9억에서 안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도 여기에 누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한 번 더 떨어지면 얘기가 잘 됩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경매 들어가기 전에 얼마 주라, 좋은 물건은.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그 물건을 그 경매 들어오기 전부터 그냥 3억 5백에 매입한 거고,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물건인 경우에는 본인이 원금이 9억 8천이다라고 치면 그 금액 언저리로 혹은 그보다 낮게 협상을 해서 가져오려고 그러면 2차까지만 나왔는 상황에서는 협상이 좀 안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여기 낙찰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금융권 입장에서는. 근데 한 번 더 떨어지면 협상이 된다. 더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싶으니까 일정 금액을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한번 협상을 해보면 좋다. 가끔씩 보면 그 은행들이 신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적정 금액을 먼저 제시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은행들이 근저당권이 쌓인 게 많은 거라, 부실채권이 많다 보니까 뭐 원금이 그냥 처리할게 이런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이렇게 많이 자기가 원금 기준까지 좀 떨어졌을 때, 최저가가 원금 이하까지 떨어졌거나 원금 언저리까지 떨어졌을 때 협상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명을 뭐 이 정도 드렸는데 맨날 저만 얘기하는 것 같아. 하시고 싶은 얘기, 우리 그 서인부동산 강 소장님 인사가 늦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소장님 목소리는 좀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더 나은 소장님은 들리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인자 들리네요. 제 소리가 안 들리잖아. 저걸 그 옆에 그게 있는데 나도 좀 그냥 일단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들립니다. 들립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제가 소리가, 이걸 스피커를 꽂으니까 제 소리가 안 들립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네. 매입할 때, 예를 들어서 채권, 근저당권 은행이 부산은행도 있고, 농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매입이 다 가능하신지, 뭐 일부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 하나만 매입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 전체 은행이 다 매입이 가능한지, 하나만 또 근저당권 채권을 매입이 가능한지 그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네네네. 들리시면 고개 끄덕여 주시겠어요? 예. 일단 1금융권은 안 돼요. 지난 강의 때도 제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린 것 같은데, 1금융권이 어디냐면 땡땡은행요. 땡땡은행. 땡땡은행 요거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요렇게 설명하는 게 낫겠다. 수협은행, 농협은행 이런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국민,
국민 그다음에 뭐 있잖아요. 뭐 많죠. 신한, 우리 이 1금융권은 바로 매입은 못 해요. 그 NPL 관련해서 서적이나 강의를 보시면은. 근데 요런 땡땡 은행들은 대부분 부실 채권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우량한 물건은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뭐 높은 가격에 매각이 될 만한 물건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데, 뭐 우리 경매지에 보면 무슨 유동화, 무슨 퍼스트, 뭐 이름 이상한 이름이 있어요. 분명히 근저당권자는 은행이었는데 중간에 뭐 바뀐 게 보여요. 채권자가 퍼스트, 뭐 또 뭐 파빌리온 사건, 뭐 많아요. 요런 거는 이 1금융권에서 유동화, 즉 다시 말해서 부실 채권을 사후정산 부이든 론세일이든지 일괄 매각이든 매각을 한 거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근저당권자 혹은 경매신청 채권자에 요런 게 적혀 있으면 근저당권을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물건이에요. 100% 준다는 보장은 아니지만 여건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 이런 거는 다 돼요. 뭐 예를 든 겁니다. 부산 기준으로 뭐 이런 거는 다 이거 뭐 단위 농협의 2금융권이니까 수협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앞쪽에 이렇게 지역명이 붙거나 동네명이 붙는 거는 2금융권이거든요. 2금융권. 요거는 근저당권 협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새마을도 마찬가지. 새마을. 그 다음에 저축은행. 요거는 다 요건 다 가능해요. 요것도 가능하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능하다는 게 협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얘기지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요 은행들도 자기가 이익이 가는 게 있고 뭐 손해가 뭐 많이 쌓여가지고 털어야 되겠다. 혹은 요 정도는 팔만하겠다 싶어야 협상이 되는 거거든요. 협상을 한번 해볼 수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AMC 같은 경우 있잖아요. 뭐 보통 농협 자산관리회사가 많죠. 그 다음에 또 뭐 몇몇 군데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다 되고요. 안 되는 거는 지금 시점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요렇게 돼 있는 곳들은 사실상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마을 금고도 뭐 지역마다 또 안 줄라는 데도 있고 그래요. 자기네들 밀어주는 데가 있다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12시가 됐는데 서로 간단하게 인사나 좀 합시다. 인사도 못 해가지고 참. 세종소장님은 이제 교육 이제 받으셨으니까 열심히 좀 촬영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링크를 따가지고 계속해서 저희가 홍보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좀 할게요. 저희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저희가 유튜브도 네이버 파워링크에도 홍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좀 도움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제가 오늘 모텔을 하나 촬영하러 갈 건데요. 네. 그 모텔 촬영할 때 봐야 되는 것도 있어요. 모텔 그 비어 있던가요? 사람이 있나요? 사람 없어요. 안에 모텔 들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죠. 못 들어갈 것 같긴 해요. 저는 웬만하면 뭐 어떻게든 들어가 보긴 하는데 일단 외부는 촬영을 해야 되고 건량이 얼마나 됐는지 봐야 되고 건량이 육안으로 봤을 때 얼마나 오래됐는지 봐야 되고 모텔은 그게 뭐 무인텔인지 받는 곳인지는 모르겠는데 주차 여건 보셔야 되고요. 주차 여건, 주차장. 그 다음에 주변 모텔은 뭐 특별하게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거의 그러니까 경매정보지에 권령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대비 언제부터 오랫동안 운영을 안 했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모텔의 상태는 그냥 내부 간단하게 돌려주시고 어느 정도 좀 전체적인 수리가 필요하겠다 안 필요하겠다 그 정도만 설명 주시고, 브리핑이 중요해요. 브리핑이 주변에 그 모텔 나와 있는 가격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잘 좀 소개해 주시고 코로나 이전에 어땠는지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코로나 이후는 다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위드 코로나 체제니까 그 전에 얼마나 활성화가 됐는지를 본인의 생각과 뭐 그리고 만약에 비도심이다 치면 차가 얼마나 다니는지 그런 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인접한 모텔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거죠. 주변에 모텔이 많이 있는데 경매가 이것만 났다 하면 그럭저럭 버텨왔다는 동네거든요. 그런 것도 좀 PR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안 되는 곳은 경매가 많이 나와 있어요. 모텔들이 주변에.
알겠습니다. 그런 거 설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더 나은 소장님도 촬영 그 업로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잘 해주시고요. 김 소장님도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촬영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해줘야 이제 문의도 오고 하니까. 서인부동산의 강 소장님께서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십니까? 채널만 있으신가요? 아, 또 안 들리시고 그런구나. 뭐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근데 2개 정도 올렸거든요. 올렸어요. 제가 체크. 네, 2개 정도 올렸는데 네. 부산 지역에 아파트를 올린 것 같은데 좀 현장에 가서 사진을 못 찍고 예, 그 카카오 지도상으로 해서 그렇게만 올렸습니다. 근데 많이 처음 하다 바쁘면 뭐 보니까 많이 바쁘면 뭐 그렇게 너무 할 부족한 수도 게 있긴 많아서 한데, 안 올리려고 하다가 그냥 네. 올렸습니다. 현장을 다녀오면 더 좋긴 해요. 한데 뭐 바쁘시면 뭐 그렇게라도 안 올리는 것보다야 올리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저희야 현장의 상황들을 좀 더 생생한 걸 담고자 하는 목표가 있지만 소장님들도 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바쁘시면 제가 그렇게 무조건 그래라라고 저희가 뭐 강조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바쁘면 그렇게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진행을 해보니까 현장을 다녀온 사람이라지만 물어볼 게 있으니까 전화를 한 통에도 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던가요? 그런 걸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촬영을 못 하더라도 다녀온 그런 어떤 액션이나 뉘앙스는 좀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다른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문의사항 얼마든지. 예. 잠깐만 제가 그러면 소개를 드릴게요. 다들 에이스 소장님께서는 송완섭 소장님이시고요. 우리 소장님. 네. 세종에 계시는 소장님이시고 중계는 좀 얼마나 하셨습니까? 1년 조금 넘었어요. 1년요. 네. 네. 그 유튜브 채널 잘 운영하고 계시고요. 세종이죠, 세종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장성의 손성민 소장님, 네, 더 나은 부동산이시고요. 소장님은 부동산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1년 좀 넘었습니다. 예? 예? 잘 안 들리네. 죄송합니다. 1년 좀 넘었습니다. 1년. 네. 예. 전남 장성에 계시는 손성민 소장님이십니다. 다음에 오더라도 서로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김홍철 소장님 같은 경우 잠깐만요. 제가 매칭을 못해서 창원 성산구, 예, 맞죠? 네, 창원의 성산구의 반송 부동산이십니다. 김홍철 소장님, 예, 창원이시고요. 예. 우리 서인부동산 우리 소장님은 부산 사하구이시네요. 예, 강상봉 소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양평의 이진아 소장님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이 소장님은 얼마나 하셨어요? 저요? 저 작년에 자격증 따고 후보로 잠깐 있다가 개업한 지 이제 한 달 반 좀 넘었어요. 근데 되게 영상 많이 올리시던데. 열심히 하죠.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양평 소장님. 부동산의 강상봉 소장님은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년? 1년요? 예. 그래서 우리 김홍철 소장님은 제가 안 여쭤본 것 같은데. 예. 저는 한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되셨고요. 어떠세요? 그쪽 창원 분위기? 창원은 그래도 좀 낫지 않나요? 아닌가? 시내 쪽. 어렵습니다. 그래요? 다 어렵습니다. 대출 때문에. 규제 지역 아닙니까? 조정 지역 아닙니까? 그죠? 네. 아이고, 참, 이 중계로 진짜 해먹기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뭐, 혹시 다른 질문이나 저한테 말고, 뭐, 다른 질문도 괜찮습니다. 꼭 저 개인 질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보십시오. 영상 촬영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참여 안 하신 분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제휴하고 한 달간 지켜보고 영상을 이렇게 안 올리거나 활동을 안 하시는 분은 저희가 제휴 해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서로 해야지만 서로 시너지가 나니까 그것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촬영하고 편집이 힘들어요.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저도 직원 안 쓰고 저 혼자 하면 하루에 한 2개, 많으면 3개, 하루 종일해도 그렇게밖에, 저같이 숙련된 사람도 하루에 2-3개밖에 촬영 편집 못 하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은 하나 하기도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달에 20개를 하라는 거는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무리예요, 무리. 그러니까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데만큼은 좀 해보자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뭐 제가 그 만나 뵐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뭐 제국가 매수인이 돼서 같이 명도도 하고 인도도 하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문의 없으십니까? 없으면은 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